이야기는 미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수도에서 시작된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곳이 실제로 미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위험한 곳에서 청춘을 팔았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과 함정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이 도시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몇 초 후 닉이라는 청년이 나타난다. 그는 유명한 검객이자 무의 백반이라는 탐험대의 일원이다. 무의 백반은 미궁 도시에서 유명한 탐험대 중 하나다. 닉은 또한 우리의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매우 평화롭다고 말한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고 그녀도 닉과 같은 꿈을 꾸며 탐험대에서 최고 레벨에 오르길 원한다. 그것은 닉이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소망이다. 그러나 어느 날 탐험대 대장 어거스트가 갑자기 그를 팀에서 쫓아내며 닉은 혼란에 빠진다. 그 이유를 묻자 어거스트는 엉뚱한 핑계만 대며 닉이 싸움에 집중하지 않고 돈도 벌지 못한다고 한다. 닉은 큰 충격을 받고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한다. 그는 어거스트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어릴 적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닉은 힘든 순간에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 하지만 그녀는 닉이 팀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더 멀리한다. 그녀는 자신이 무명인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닉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카페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그는 그 여자가 어거스트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그는 이 길에 들어선 청년들이 흔히 선택하는 길을 택한다. 방에 틀어박혀 진짜 WBO가 되는 것이다. 그는 아이돌 인턴 어거트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몇 달 전 끔찍한 일을 잊기 위해 그녀에게 모든 마음을 쏟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모두 그녀에게 바친다. 왜 닉이 어거스트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 여자친구가 그를 차버린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비 오는 날 혼자 외로이 앉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떠난 이유를 자문한다. 특히 그때의 어거스트는 매우 초라해 보였다. 그는 과거 어거스트와의 대화를 떠올린다. 두 사람은 팀 내 한 멤버가 여자 때문에 돈을 횡령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닉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반면 대장은 귀찮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닉을 받아 키워왔다. 그리고 지금 어거스트가 그를 쫓아낸 이유는 닉이 자신보다 더 잘난 척하며 팀원들을 지휘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닉이 초보가 아니니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라고 말하고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멀리 바라본다. 닉은 슬픈 기억을 되새기며 우울해진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수백 미터 깊이의 구덩이처럼 깊고 어두웠다. 갑자기 푸른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가 비를 뚫고 그가 앉아있는 곳 앞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나도 반해버렸어. 그녀는 닉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모든 걸 잃은 그는 그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입을 열지 않고 손만 들어 그녀에게 멀리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를 본 푸른 머리 소녀는 약간 화가 났다. 그녀는 그가 마치 개를 쫓아내듯 자신을 내쫓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 그를 위로하려 애쓰며 인생에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닉은 자신이 잃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콘서트 티켓을 꺼내 보여주며 곧 아이돌로 데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이돌의 일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티켓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꼭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내일 남문시청에 꼭 오라고 당부했다. 그 후 닉은 실제로 콘서트에 가서 그녀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비극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이제 그는 사랑할 다른 사람이 생겼다. 나이 많아 보여. 그걸 본 파란 머리 소녀가 조금 화가 났어. 그녀는 그가 마치 개를 쫓아내듯 자신을 내쫓는다고 말했지. 그리고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녀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으려 했으며 인생에는 아직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했어. 그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지. 그러자 그녀는 콘서트 티켓을 내밀며 곧 아이돌로 데뷔할 거라고 소개했어. 아이돌의 일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티켓을 그의 손에 계속 쥐어주었어. 안 주면 주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일 남문시청에 꼭 오라고 당부했어. 그 후
닉은 실제로 콘서트에 가서 그녀의 열성 팬이 되었지. 그녀는 그가 과거의 비극적인 어둠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어. 사랑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시절을 덮을 수 있는 빛. 이제 그는 사랑할 다른 사람이 생겼어. 현실로 돌아와서 그는 그녀의 열혈 팬이 되었지. 그의 눈빛은 아이돌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했어. 콘서트 후 닉은 그녀의 굿즈와 함께 이것저것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의 방은 그녀의 굿즈, 포스터, 봉제 인형으로 가득 찼어. 즐거워하다가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써버려 먹을 것도 옷도 살 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메콩시티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시 탐험가로 돌아가야 했어. 그래서 다음날 그는 결심했지. 아직 경험이 부족한 탐험가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로. 그는 문 앞에 서서 소리치며 자신을 격려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마치 탈주범을 보는 듯 그를 쳐다봤어. 그는 새 탐험대 결성을 원했지. 옛 팀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진짜 자본주의에 잠식당한 거야. 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 그는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니라 돈만 벌고 다시 혼자 아이돌 팬보이로 돌아가려 했어. 그리고 분위기는 약간 침울했지. 닉은 자신의 눈을 레이더처럼 사용의 신호를 탐지하며 누구와 팀을 꾸릴지 고민했어. 멀리 누군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어. 꽤 외로워 보였지. 그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팀에 초대하려 했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어거스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 그가 말하길 닉은 무능하고 팀장감이 아니라고. 동료들은 모두 그가 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 말을 떠올리자 닉은 흥미를 잃고 소년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 어거스트는 그 자리에 없으면서도 또다시 닉을 비참한 상황에 빠뜨렸지. 닉은 바에서 한숨을 쉬었어. 하루 종일 아마추어 탐험가들이 모인 곳에서 바보처럼 보였으니까 그는 아직 새 탐험대를 꾸리지 못해 실망했어. 게다가 어거스트의 마지막 말들 때문에 자신감도 완전히 잃었지. 이제 그는 하다야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 그는 아직 무예 백방 같은 높은 수준의 팀을 찾지 못했고 새 친구를 사귈 희망도 없었으니까. 그는 혼자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아무와도 접촉하고 싶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새 탐험대를 찾아 기뻐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봤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갑자기 3명의 낯선 사람이 바에 들어와 동시에 그가 앉아있던 유일한 빈 테이블에 앉았어.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 닉은 그들이 아직 탐험대를 결성하지 않았거나 어떤 탐험대의 멤버도 아니란 걸 알아챘지. 신비한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에게 집중됐어. 그녀는 수정이 밝힌 마법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외모는 이상했지만 방 안에서 빛나고 있었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중 그녀가 단연 돋보였어. 닉은 눈으로 한 명씩 관찰하며 분석하기 시작했어. 그들이 누구인지 추측하려고. 먼저 그 여자야. 그는 그녀가 마법사인 것 같다고 느꼈어. 그녀는 파란색 보석이 밝힌 오래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꽤 낡았지만 값어치가 있어 보였지. 그는 그녀의 옷차림을 보며 부유한 집안 출신임을 알았어. 아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태도도 이 술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했어. 그녀의 어깨에서 마법사가 풍기는 기운이 느껴졌거든.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흘겨보는 걸 본 뒤 그녀의 남자 주인공은 분명 암살자일 거라 확신했어. 그와 마주 앉은 사람은 사제 같았고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어. 그가 취한 이유가 두 여자 때문인지 궁금했지. 그는 그 남자의 옷깃을 봤는데 중요한 훈장이 있었지만 달지 않았어. 닉은 그가 클럽에서 나온 것 같다고 추측했어. 여성 향수가 진하게 났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거든. 마지막으로 한 명은 용족 혼혈이 여자였어. 그녀는 용족과 인간의 혼혈이지만 지금은 다친 짐승 같았지. 분석을 마치자 웨이터가 4잔의 맥주를 테이블에 가져왔어. 닉은 잔을 들고 건배했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지. 그는 어거스트도 예쁜 옛 여자친구들도 자신이 고레벨 탐험가였던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잔을 꽉 쥐고 쭉 들이켰다가 세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어.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세 사람도 똑같이 소리쳤어.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그녀는 용족의 피가 반쯤 섞인 혼혈이었어. 용족과 인간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다친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 분석을 마치자 웨이터가 맥주 4잔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왔어.
닉은 잔을 들고 건배했지만 누구를 위한 건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거였어. 그는 더 이상 어거스트나 예쁜 옛 여자친구들, 고위 탐험가였던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 잔을 꽉 쥐고 벌컥벌컥 마신 후 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크게 외쳤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세 사람도 똑같이 외쳤어. 인간을 어떻게 믿겠냐고? 네 명은 서로를 올려다보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보였어. 그래서 이야기는 각자의 과거로 방향을 틀어 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 첫 번째 이야기는 보라색 옷을 입은 마법사 소녀 티아나의 이야기였어. 그녀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소녀로 마법 학원에서 공부 중이었지. 어느 날 평소처럼 마법 연습을 하던 중 학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왔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 그는 친구를 사귀고 여자를 사랑하며 가끔 인생의 맛을 느껴보라고 했어. 선생님은 그녀가 이미 모든 마법 속성을 완벽히 익혔음에도 매우 겸손하다고 칭찬하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학원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을 가진 학생이며 물과 바람 속성을 모두 다뤄야만 기술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근처 식당으로 날아갔다. 들어서자마자 접수처에 있는 여자에게 약혼자 알렉스가 안에 있는지 물었다. 접수처 여자는 쑥스러워하며 있긴 한데 다른 여자와 함께 있어요. 하지만 티아나는 듣지 않고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처 여자는 망설였지만 막지 못하고 티아나는 사라졌다. 층에 올라가자 그녀는 약혼자 알렉스가 다른 여자린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신나게 학원장에게 최고의 마법사라고 칭찬받았고 이 나이에 유일하게 번개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렉스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티아나에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괴롭히는 이유가 평범한 사람이라서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선생님들을 유혹해 추가 점수를 받고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도 했다. 학원장도 그녀를 특별히 챙긴 사람 중 하나라고 했다. 이런 말들에 티아나는 화가 났다. 근거 없는 소문을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조차도 자신에 대한 소문에 놀랐다. 입은 뼈가 없어서 말이 꼬일 수 있다는 말이 맞았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렉스는 듣지 않고 계속 말했다. 그는 자신보다 마법이 강한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게다가 그녀는 단지 여자일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전설 속의 희귀한 유형이었다. 100만 명 중 한 명꼴로 태어나는 그런 남자였다. 그는 무시하려다가도 결국 자신에게 남겨졌다. 그는 여자가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티아나를 극도로 미워했다. 더 화가 난 건 그녀가 자신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이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그녀를 비방하고 욕하며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그가 말하길 그녀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알렉스는 모든 게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녀에게 모욕당한 날들이 끝났고 티아나와 알렉스의 약혼도 취소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티아나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 알렉스 같은 놈과 결혼하지 않아서 말이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약혼 관계가 두 집안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모든 걸 계획한 것이었다. 알렉스에게 차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녀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그녀를 가족의 수치로 여기며 약혼을 지키지 못한 그녀를 멸시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냉대받고 자신이 늘 살던 저택에서 쫓겨났다. 갈 곳이 없어진 티아나는 어쩔 수 없이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알렉스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집으로 갔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낙담했는지 깨달았다. 가족과 연인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다. 모두 그녀가 너무 뛰어난 마법사라서 이유 없이 질투받았기 때문이었다. 티아나의 눈빛은 도끼를 띠기 시작했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절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만약 쳐다본다면 이 웨이터처럼 소심하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미워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더 많이 웃으려 노력했지만 연인의 배신 이후로 그녀의 표정은 어두운 상태로 굳어버렸다. 한참 후 티아나는 가진 돈이 다 떨어졌고 귀족 가문인 가족에게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구직을 결심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단지를 하나 발견했다. 말발굽 소리가 그녀 발밑으로 쾅 떨어졌다. 전단지에는 그녀가 경마 베팅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한 번 베팅에 첫 판을 이겼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여러 판의 베팅을 했다. 이 도박 중독 때문에 그녀의 돈은 다 날아가 버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매우 슬프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가 기회를 찾았고 이번에는 탐험가 협회 클럽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녀를 이 술집으로 이끌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닉은 그 신부 청년에게 왜 여기 왔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을 재미라고 소개하며 유명한 도시에서 왔다고 했다. 이전 도시에 큰 성당이 있었고 그는 그곳의 성직자였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또한 귀족 가문 출신인 밀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공주처럼 대우받았다. 그녀는 자주 약초를 가져와 그에게 약을 만들게 했다. 잼은 그녀가 능숙하다고 칭찬하며 동전을 하나 선물했다. 그녀는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약초를 약으로 만들고 있을 때 미리가 더 많은 약초를 가져왔고 그는 고마워했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나 좋아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는 놀랐지만 곧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리니 또래를 찾아보라고 했다. 그는 도시의 존경받는 신부로서 교회법에 따라 연애를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며 너무 일찍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퍼부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였다. 시작은 그의 신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일하며 고위 신부가 되기 위한 이야기를 도시 사람들과 나누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러다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하려 했다. 미리의 복수 계획은 성공했고 그녀가 모든 일을 꾸몄다. 그녀는 그가 부도덕한 의도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거짓말했다. 약초를 따올 때마다 동전을 준다는 습관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돈을 주어 부도덕한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매우 만족했다. 반면 그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매우 실망하고 낙담했다. 감옥에서 그는 간수와 경비병의 모욕적인 말도 견뎌야 했다. 석방된 후 그는 자신의 도시에서 쫓겨났다. 이곳을 떠나는 길에 잼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두가 욕설을 퍼부었고 그에게 계란을 던졌다. 의지할 곳 없이 그는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렀다.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녀는 그가 하룻밤 머물도록 허락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 그녀가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에게 메콩도시로 가서 탐험가가 되어 여러 곳을 여행하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지난 3개월간 겪은 끔찍한 일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이곳을 떠나 새 삶을 시작하길 바랐다. 친구를 사귀고 사랑도 하고 때때로 인생의 맛을 느껴보라고 했다. 그는 아직 젊고 매우 재능이 있으니 꿈과 포부를 계속 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말하며 그녀는 자신이 손님이 남긴 것이라 주장하는 여러 장비를 꺼냈다. 이 장비들은 탐험가가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그가 단지 신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언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고귀한 신부였던 과거를 잊으려 했다. 지금 그는 술과 여자에 빠져 자신을 잊으려 했다. 닉은 그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렌은 메콩도시의 마신 소굴에 가서 그를 죽이고 현상금을 타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 젊고 매우 재능이 많으니 꿈과 포부를 계속 쫓아야 한다고 했어. 그녀는 그가 다른 도시에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지. 그리고는 자신이 손님이 남긴 것이라며 여러 물건을 꺼냈어. 이 물건들은 모두 탐험가의 장비로
그가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그는 원래 사제였으니 말이지. 그래서 그는 조언을 받아들여 고귀한 사제였던 과거를 잊으려 했어. 지금은 술과 여자에 빠져 자신을 잊고 있었지. 닉은 그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술김에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어.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렌은 메콩시티의 마신 무덤에 가서 그를 죽이고 현상금을 타자고 했어. 닉은 그가 술에 취해 헛소리하는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그는 용족 소녀 카렌에게 왜 이런 길을 걷게 되었는지 물었어. 그녀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잃었고 그걸 빼앗은 사람이 가장 의의 인물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너무 취해서 완전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인생의 사소한 일들을 계속 늘어놓으며 맥주를 몇 잔 더 마셨어. 갑자기 닉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음날 티아나의 집에서 깨어났어. 그는 어젯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탐험가들을 만난 것이 꿈인 줄 알았지만 그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고 어젯밤 일들을 모두 떠올렸다. 모두가 왜 티아나 집에 오게 되었는지 몰랐다. 서로 낯선 사람이고 동료도 아니었기에 티아나는 정중히 그들에게 떠나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집을 떠났다. 모두가 떠나려 할 때 닉이 갑자기 멈춰서서 아이돌 아게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4명이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한다면 서로를 믿고 배신자들에게 복수하자고 말했다. 그 배신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다른 사람들도 잃을 게 없었기에 동의했다. 그 후 모두 함께 탐험가 협회에 가서 팀 등록을 준비하다가 접수처에서 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닉을 알아봤다. 닉이 유명한 무예 백반단의 멤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이 놀라운 생존 능력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그 사람은 시급 미궁을 통과해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바로 롱족의 센이라고 지목했다. 센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정말 C급 미궁을 통과했다고 인정했다. 모두가 센을 자랑스러워했다. 노파가 그들에게 탐험대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물었다. 닉이 나서서 팀 이름을 생존자들로 지었다. 그 후 첫 모임이 열렸다. 닉은 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3가지 기본 규칙을 제시했다. 아무도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 첫째, 팀원 중 누구의 취미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팀 재정 상황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 탐험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책임지고 관리해야 했다. 규칙을 모두 말한 후 닉은 자신이 티아나의 감시 아래 팀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셋은 회계 담당, 제임스는 금고관리자가 되어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했다. 신뢰 문제 때문에 모두가 반대했다. 닉이 재정을 직접 관리하면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며. 4명은 더 중요한 문제. 서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닉은 자신이 매우 견고한 금고를 준비할 것이며 마법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각자에게 일을 분담하는 잼캑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예 백반단에서의 일을 깊이 마음에 새겼다. 그곳에서는 아무 말 없이 맡기는 것은 신뢰가 아니며 신뢰란 서로의 청렴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는 여기서 끝났다. 다음 날 팀은 첫 탐험 임무를 수행했다. 임무는 지급 미궁 염수강을 탐험하는 것이었다. 신참 탐험대라 2개의 미궁을 더 지나 보스를 모두 처치해야 정식 탐험가로 레벨업할 수 있었다. 닉은 이게 듣기엔 어렵지만 사실 쉽다고 설명했다. 이 미궁들은 초보 탐험가들이 연습하고 미궁 작동 방식을 익히도록 만들어졌다. 티아나와 잼이 처음 실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다. 티아나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눈 감고 바로 적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닉은 여기선 죽을 일 없다고 위로했다. 쿠레는 방심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깊숙이 들어가자 첫 번째 슬림 몬스터를 만났다. 작은 슬림은 무해하고 귀여워 보였지만 잡식성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먹었다. 먹으면 먹을수록 커져서 어떤 놈은 농부와 그의 속까지 삼킬 정도였다. 닉은 그 슬림을 쉽게 처치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그저 몸에서 돌을 빼내면 된다고. 모두 그 행동에 감탄했다. 그 후 팀은 미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고 닉이 위로했어. 쿠레는 방심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 그들이 깊숙이 들어가자 처음으로 잡아야 할 작은 슬라임 괴물을 만났어. 이 작은 슬라임은 겉보기엔 무해하고 귀여워 보였지만 잡식성이라 주변의 모든 걸 먹었어. 먹으면 먹을수록 커졌고
어떤 것은 농부와 그의 소를 삼킬 정도로 커지기도 했지. 하지만 그는 그들을 쉽게 물리치는 방법도 알려줬어. 그들은 슬라임 몸에서 돌을 빼내기만 하면 됐어. 모두 그의 행동에 감탄했지. 이건 티아나에게 큰 도박 같은 거지. 그런데 티아나는 닉, 선생님께 재미 첫 번째 규칙, 즉 다른 사람의 취향에 간섭하는 걸 어기고 있다고 고발했어. 닉은 자신이 탐험대를 만든 결정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했어. 렌은 이런 생물들을 없애는 게 좀 잔인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 그들은 지급 던전의 다른 괴물들에 대해 더 물어보기 시작했지. 닉은 이 던전에는 슬라임과 고블린밖에 없다고 대답했어. 하지만 다른 던전에서는 탐험가들은 모두 2층 던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해. 그는 슬라임이 작지만 완전히 무해한 건 아니며 언제든 점액을 써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 티아나는 듣지 않고 슬라임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생각했어. 닉은 만약 없애지 않으면 자연의 모든 동식물이 마물로 변할 거라고 했지. 그게 바로 장벽기야. 티아나는 마물을 놔두면 던전이 확장될 거라고 말했어. 쟤는 왜 그들이 인간을 공격하는지 궁금해했지. 티아나는 마물과의 교감은 옛날부터 연구됐지만 어떤 마물도 공격할 뿐이라고 했어. 갑자기 슬라임 한 마리가 몰래 다가와 그녀 얼굴에 점액을 뿌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다른 슬라임을 밟아버려서 모두 앞에서 넘어졌지. 어머나, 완전 창피했어. 닉은 2층 슬라임이 점액탄을 쏠 수 있다고 했어. 밟으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 것처럼 데미지를 입는다고. 실제 피해는 10인데 정신적 피해가 90이라고 했지. 그녀는 슬라임을 공짜로 살려줬다고 화가 나서 마법으로 죽이려 했어. 그런데 마법을 쓸 때 조준을 잘못해서 커렌을 맞췄어.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했지. 커렌은 티아나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없다고 했어. 티아나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 못해 너무 미안해했어. 커렌은 만약 또 때리면 불을 뿜겠다고 경고했지. 싸우면서 두 여자는 계속 무표정으로 서로를 대했어. 닉은 오늘 던전 싸움은 경험 쌓기일 뿐인데 왜 그렇게 긴장하냐고 했어. 그 후 팀은 던전 최상층에 도착했어. 거기엔 거대한 슬라임이 있었지. 닉은 모두에게 그게 이 던전의 최종 보스라고 말했어.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기도 전에 티아나는 망설임 없이 강력한 마법을 써서 거대한 얼음 단도를 던져 괴물을 찔러 터뜨렸어. 모두가 놀랐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팀은 괴물 몸에서 돌을 꺼내 팔았어. 던전에서 탈출한 후 닉은 기회를 잡아 팀원들의 역할을 재분배했어. 모두 강가에 모여 내부 회의를 했어. 닉은 자신의 장단점을 말하기 시작했지. 그는 던전 탐험 경험이 많아 전투 상황에서 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공격 마법이나 치유 마법을 못 쓰고 기린 같은 무거운 무기도 다룰 수 없다고 했지. 그리고 모두도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 서로 신뢰하고 한계를 알자고 했어. 하지만 모두 아직 낯선 사람들이라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걸 꺼렸어. 닉은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그는 모두가 고급 마법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게 인간을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어. 언제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고 했고 자신은 신뢰를 만들기 위해 약점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 그리고 모두가 팀에서 할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지. 결국 제미닉 말을 따르기로 했어. 그는 자신의 강점은 치유 마법이고 약점은 치유 외 모든 것이라고 했어. 닉은 모두에게 말했어. 저게 바로 이 던전의 최종 보스라고. 강점과 약점을 말하기도 전에 티아나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 강력한 마법 공격을 펼쳤어. 거대한 얼음 단도를 내뻗어 괴물을 찔러 터뜨렸지. 모두가 깜짝 놀랐어.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팀은 괴물 몸에서 돌을 꺼내 팔기로 했어. 던전에서 탈출한 후 닉은 이 기회를 이용해 팀원들의 역할을 재분배했어. 팀은 강가에 모여 내부 회의를 했어. 닉은 먼저 자신의 장단점을 말하기 시작했어. 그는 전투 상황에서 팀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던전을 탐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는 공격 마법이나 치유 마법을 사용할 수 없고 키린처럼 무거운 무기를 휘두를 수도 없다고 했어. 그리고 모두도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 서로를 신뢰하고 팀원들의 한계를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 낯선 사이였고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걸 매우 꺼려했어. 닉은 아직 두려움이 있다면 굳이 약점을 말할 필요 없다고 했어. 닉은 모두의 공통점이 고급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임을 깨달았어. 그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유였지. 그는 지금 당장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앞으로 얼마나 함께할진 모르지만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고 했어. 하지만 자신은 약점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
그게 팀 내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닉은 모두가 팀에서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해보라고 마무리했어. 결국 잼은 닉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어. 그는 자신의 강점은 치유 마법이고 약점은 치유 외 모든 것이라고 했지. 다이애나는 일어나서 쿠렌에게 다가가 아까 일에 대해 사과했어. 그녀는 자신의 강점이 수계와 풍계 마법이라고 했어. 번개 마법도 강하지만 불개 마법은 정말 못한다고 했지. 그건 쿠렌이 매우 잘하는 분야였어. 그녀는 근접 전투에 서툴고 어떤 무기도 다룰 줄 모른다고 강조했어. 쿠렌은 티아나의 친절에 익숙하지 않아 마음이 흔들렸어. 티아나가 추워서 떨자 새는 재채기하는 척하며 작은 불덩이를 뿜어 티아나 근처를 데웠어. 쿠렌은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일부러 그녀 얼굴을 노렸는데 빗나갔다고 소리쳤어. 티아나는 다음엔 조준을 잘하라고 당부했어. 모두가 웃었지. 크게 자기 얼굴을 겨누려 했는데 실수로 빗나가 버렸다. 티아나는 다음에는 조심해서 겨누라고 당부했고 그 말에 팀원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갈등이 풀리자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이후 팀은 숲속 깊숙이 들어가 다음 미궁인 소악마 숲을 찾았다. 그들이 중간쯤 왔을 때 고블린들의 영역에 들어섰다. 닉은 이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레미 고블린 한 명을 처리하지 못해 에테우자닉이 도와주러 갔다. 잼은 이 녀석들이 슬림보다 더 처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닉은 이들이 단순한 기호로 진영을 짤 줄 안다고 했다. 닉은 곧장 고블린들을 공격했다. 한 손으로 1분 만에 고블린들을 모두 쓰러뜨려 팀원들을 놀라게 했다. 잼은 닉이 이렇게 강하다며 감탄을 참지 못했다. 티아나는 닉이 너무 말이 많다고 말했다. 팀이 빨리 레벨업하기를 원해 티아나는 자신의 탐지 마법을 사용해 500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고블린 무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쟤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 마법 탐지가 가능하다는 게 매우 드문 일이라며 자신도 다양한 마법을 연구한다고 했다. 이후 팀은 닉이 자신의 실력을 숨긴 것에 대해 큰 논쟁을 벌였다. 팀은 닉의 약점을 발견했는데 그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진짜 힘을 숨기는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다. 코리는 닉이 자신에게 단 한 마리 고블린만 남겨두고 죽이라고 한 일도 언급했다.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티아나는 고블린들이 숨어있는 숲속에 매우 강력한 마력원이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 마력은 너무 강해서 고블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닉은 그것이 오우거일 수도 있고 진화한 고블린일 수도 있으며 싸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팀은 모두 아마추어라서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몬스터를 무찌르는 임무는 자신과 코린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고블린과 오우거는 마법 저항력이 뛰어나서 닉은 티아나와 잼의 마법 공격을 미끼로 삼아 자신과 코린이 콤보로 몬스터를 베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 쿠란의 거대한 검 덕분에 승산이 꽤 높았다. 그녀는 팀의 희망이었다. 한참을 가서 그 몬스터의 소굴에 도착했다. 고블린 무리가 거대한 오우거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다. 코린은 닉의 말대로 앞으로 나서서 다른 이들이 뒤따르게 했다. 티아나와 잼은 한쪽에서 치유와 공격 마법을 사용해 멀리서 몬스터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닉은 작은 고블린들을 모두 처치했다. 코린은 자신의 검의 화염 마법을 걸고 하늘로 뛰어올라 멋지게 한 바퀴 돌며 오우거에게 검을 내리꽂았다. 그녀는 몬스터를 성공적으로 베어 두 동강냈다. 이후 모두가 고블린들의 뿔을 부러뜨리기 시작했다. 닉은 한 마리 뿔을 부러뜨리지 못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코린에게 부딪혀 그녀가 좋아하던 목걸이가 땅에 떨어져 깨졌다.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 코린은 벼룩시장을 거닐다가 그 목걸이를 보았다. 그녀는 신나서 목걸이 값을 물었고 상인이 너무 비싸게 부르자 내려놓았다. 돈이 없었지만 상인은 목걸이를 훼손했다며 돈을 배상하라고 그녀를 협박했다. 쿠레는 억울한 표정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다. 상인은 부주의하면 책임져야 한다며 모르는 척하는 건 아주 나쁜 짓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쿠렌을 겁먹게 해 돈을 내게 하려 했다. 그녀가 수리비를 냈음에도 상인은 반값을 내거나 잡혀갈 거라고 협박했다. 탐험가 칼리오가 개입해 그의 부정한 장사를 폭로했다. 그는 부서진 목걸이를 쿠렌에게 건네며 긁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상인에게 돈은 이미 냈다고 말했다. 말없이 그는 옷 속에서 똑같이 생겼지만 온전한 목걸이를 꺼냈다. 알고 보니 그건 진부한 수법이었다. 신고를 피하려고
상인이 목걸이를 공짜로 준 것이었다. 코리는 그 순간부터 칼리오에게 사기꾼이 목걸이를 망가뜨렸다고 고발하며 돈을 배상하라고 했어. 쿠레는 억울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사기꾼은 부주의하면 책임져야 한다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 정말 나쁜 거라고 했어. 그는 쿠렌을 겁먹게 만들어 돈을 받으려는 의도로 계속 모욕적인 말을 했어. 그녀가 목걸이를 고쳐줬는데도 배상하라며 반값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지. 탐험가 칼리오가 끼어들어 그의 부정한 장사를 폭로했어. 그는 망가진 목걸이를 쿠렌에게 건네며 계속 긁으라고 했어. 그리고 그가 이미 돈을 냈다고 말하며 목걸이를 다시 그에게 돌려줬지. 말없이 그의 옷에서 똑같이 생긴 완전한 목걸이를 꺼냈어. 알고 보니 그 낡은 수법이었어. 신고당하기 싫어서 그냥 목걸이를 공짜로 준 거였지. 코리는 그 순간부터 칼리오에게 영원히 충성하기로 약속하며 그를 자신의 영웅으로 생각했어. 그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탐험하는 모든 던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로 했어. 그녀는 매우 강했어. 거대한 괴물도 단 한 번에 100기로 반으로 갈랐지. 임무를 수행할 때 그녀는 자신의 용족 혈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항상 존경하던 사람이 증명했어. 예전에는 그때 그들은 미궁을 탐험하고 있었어. 칼리오스가 그녀에게 맡긴 임무는 저 거대한 장궁뱀을 깨우고 붙잡는 것이었어. 모두가 마법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일이 꽤 순조로웠지만 그 뱀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어. 쿠레는 마법사들이 마무리 공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뱀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 그 뱀은 재빨리 그녀를 감아 독을 얼굴에 잔뜩 쏟아부었어. 거대한 뱀의 독 때문에 그녀는 몸부림쳤고 너무 약해져서 검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어. 칼리오스가 와서 마무리 공격을 날려 뱀을 죽였지. 괴물에게서 아이템을 수집한 후 칼리오스와 코린의 전동료들은 그녀를 여기 남겨두기로 결정했어. 그녀의 처지가 충분히 비참한데도 칼리오스는 그녀에게 한 방 더 먹였어. 용왕의 보석을 빼앗아간 거야. 그건 용족 조상에게 매우 신성한 물건으로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도록 신뢰받았던 거였어. 그녀는 간신히 동굴 밖으로 기어나왔고 다행히 여관에 도착해 문 앞에서 쓰러졌어. 소식을 듣고 칼리오스는 떠났고 그녀는 200% 힘이 솟는 듯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의 짐도 칼리오스가 다 정리해버렸지. 쿠레는 화가 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칼리오스가 준 목걸이를 억지로 잡아당겼지만 버리지는 못했어. 그 후 며칠간 칼리오스를 찾았지만 전혀 소식이 없었어. 그녀는 낙담해 이 일을 잊기로 결심했지. 그러다 우연히 모두가 존경하는 탐험가를 만났어. 그는 엄청난 힘을 지녀 탐험회에서 혼자 미궁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았지. 쿠레는 그를 보며 매우 감탄했어. 그는 대담한 탐험가로 유명할 뿐 아니라 식신으로도 유명했거든. 요컨대 그 탐험가가 바로 쿠레니 음식에 대한 불멸의 사랑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어. 슬픔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음식으로 채워 스스로에게 음식이 사람보다 마음을 채워준다고 상기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닉이나 이 지구상의 불쌍한 사람들처럼 그녀도 열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어. 현재로 돌아와서 닉은 코린과 부딪혀 깨뜨린 목걸이를 대신할 것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 이 녀석은 정말 운 좋은 팬이야. 어떻게 또 우연히 아이돌을 가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어?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곳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닉은 자신의 문제를 그녀에게 털어놓았어. 그녀는 너 너무 생각하지 말고 코린과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 라고 말했어. 잠시 후 닉은 벼룩시장에서 코린을 만나 목걸이를 깨뜨린 것에 대해 그녀가 전혀 화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녀는 오히려 지금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좋다고 덧붙였지. 팀은 탐험가 등급으로 승급했고 다른 탐험대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팀은 첫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싶어 했어. 바로 그때 윈마가 탐험회로 그들을 불러 새로운 임무를 주었어. 그들은 친밀함의 미궁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성검 친밀함을 가져와야 했어. 미궁에 들어서자마자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몬스터들이 그들을 맞이했어. 코리는 자신의 불꽃으로 그것들을 태워버렸지. 그들은 탐험회에서 준 지도를 따라 한 줄기 빛만 있는 복도로 갔어. 닉이 먼저 나서서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들은 큰 홀로 들어갔지. 티아나는 자신의 탐지 마법을 사용해 이곳이 안전하다고 알렸어.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마력 탐지를 방해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지. 닉은 매우 신나서 바로 주변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고 낯선 목소리가 그들을 환영했어. 모두가 둘러보니 목소리가 근처에 꽂힌 한 검에서 나오는 걸 발견했지. 닉은 그게 검이 아닐 거라 의심했어. 검날이 전혀 꽂혀있지 않았거든. 모두가 왜 이 검에 검날이 없는지 분석하려고 서로 다투었어. 말이 많고 틀린 말까지 해서 이 검이 더 이상 참지 못했어. 검은 화를 내며 자신이 전설 속 검이라고 주장했어. 자신이 바로 그들이 찾는 친밀한 검이라고 말했지. 쿠렌이 바로 정정했어. 우리는 고장 난 검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괜히 말하길. 걔네 그냥 얘기 다 하게 놔둬. 자꾸 끼어들고 추측만 하니까 피곤해져. 한참 말싸움하다가 걔가 말했어. 나는 정직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탐험가들에게 보상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전설의 검일 뿐만 아니라 초급 청기급 무기라고도 했어. 검이 아직도 자기 힘 자랑하고 있을 때 닉이 찬물을 확 끼얹었지. 닉은 이미 전용 무기가 있는데 쿠레는 이 용골검만 쓸 수 있거든. 티아나랑 잼은 검을 안 써. 검이 당황해서 자기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떠내려가는 떠돌이 신세가 될까봐 걱정하는데 닉과 일행이 겨울처럼 차갑게 팔아버릴 거라고 말했어. 검이 욕을 하며 닉의 방식을 반대했어. 검은 자신이 한동안 무기 사용 못하고 놀다가 길에서 사기당했다고 했지. 알고 보니 감금되어 있었던 거야. 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밥벌이해야 하니까 닉이 검을 들고 반짝이는 달러 쌓인 눈빛으로 보면서 설득했어. 팔면 밥 몇 개밖에 못 먹지만 싸움했으면 적들이 얼마나 겁낼지 몰라. 검이 폭탄도 아니고 진짜 폭발하는 게 아니야. 티아나가 돈 충분히 벌면 왜 던전에 들어가야 하냐고 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상황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방어 시스템이 경고를 울리며 암암마 골렘 하나가 벽을 부수고 로비로 들어왔어. 골렘은 크고 튼튼한데 되게 날렵했어. 땅을 한 대 치니까 사람들이 몇 미터나 튕겨나갔어. 검이 바로 말했어. 이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방어 시스템이 통과를 안 시켜줄 거래. 다이애나가 얼음 조각을 던졌어. 처음에 얼음이 골렘 몸에 밝히니까 새는 효과가 있을 줄 알았지. 얼른 달려가 한 방 찌르려 했는데 괴물이 전혀 안 다치고 오히려 얼음 마법을 되돌려 쏴서 쿠렌한테 맞았어. 한 방은 검으로 막았는데 다른 한 방은 배에 꽂혔어. 닉이 보고 동료들에게 물러나라고 하고 혼자 골렘과 맞섰어. 검으로 베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 거미닉에게 골렘이 물리 공격에 강하니 자신의 힘을 활성화해서 싸우라고 했어. 검은 자신이 무기라 싸움에 쓰이는 게 소원이라고 했지. 하지만 검이 활성화됐는데도 닉과 동료 관계가 얕아서 연결을 안 했어. 바로 그때 괴물이 손을 휘둘러 닉을 땅 구덩이로 날려버렸어. 재미 마법으로 티아나 힘을 강화했어. 티아나는 얼음 마법으로 골렘을 잠시 묶어 쿠렌에게 대장 구출 기회를 줬어. 닉이 쿠렌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쿠렌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어. 끊어진 인연이 오히려 과거 아픔을 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줬다고 했지. 그 순간 검이 다시 활성화하라고 했어. 잼과 티아나는 서로 안고 황천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닉과 쿠렌이 융합해 만들어진 최강 존재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 두 사람의 힘과 스킬을 합쳐서 최강 생명체가 골렘을 수백 조각으로 쪼갰어. 상처를 입으며 우정을 증명한 후 검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도 윈만은 보상을 주기로 했어. 불행 중 다행이지. 상황이 또 바뀌었는데 탐험회의 키주나라는 소년이 나타나 자신이 진짜 사랑의 검이라고 소개했어. 그래서 팀의 5번째 멤버가 합류했어. 이후 키아나는 자고 있는데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교수님이 헛소문 때문에 해임됐다는 꿈을 꿨어. 쿠렌과 잼도 불쾌한 과거 꿈에 깼고 닉은 옛 여자친구 꿈에 깜짝 놀라 소리 질렀어. 알고 보니 이게 키주나의 텔레파시 능력 때문이었어. 가끔 이 능력으로 대화하곤 해. 탐험 중에 괴물과 마주쳤는데 그들에게 줘. 다행히도 불운 중에 더 큰 불운은 없었어. 모든 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어. 한 꼬마 녀석이 탐험회에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키주나라고 소개했어. 청검정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그래서 팀은 5번째 멤버를 환영했지. 그 후 키아나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교수가 떠올랐어. 그 교수는 헛소문 때문에 해임됐고 그 소문은 그녀의 전 약혼자가 퍼뜨린 거였어. 커렌트와 잼도 불쾌한 과거 꿈에 깨어났고 닉은 전 여자친구 꿈에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잠에서 깼어.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키주나의 텔레파시 능력 때문이었어. 가끔씩 팀원들이 이 능력으로 서로 대화하거든. 한 탐험 중에 팀은 괴물과 마주쳤어. 키주나는 실력을 증명하려고 팀원들에게 쉬라고 하고 혼자서 괴물과 싸우겠다고 했어. 그는 자신의 쌍둥이 분신 기술을 써서 민첩하게 괴물을 쓰러뜨렸어. 팀원들은 그를 엄청 칭찬했고 키주나는 쑥스러워했지. 사실 그는 특별한 기술로 다른 사람들의 힘과 스킬을 빌려 쓰고 있었어. 그는 이 능력을 이전 주인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했어. 이 꼬마 녀석이 허풍 좀 떨긴 해도 팀은 그가 괜찮다고 인정했어.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의 힘과 다른 스킬을 빌려 자신에게 사용하는 거야. 네가 전에 주인에게서 이 스킬을 물려받았다고 했지. 이 녀석이 허풍 좀 떨긴 해도 팀 전체가 네가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동의했어. 점심시간에 다들 잠깐 쉬러 갔을 때 니크는 쿠렌이 데려간 식당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 그 식당은 니크가 여자친구 클라우딘과 꿈에서 본 곳이었거든. 우연히도 클라우딘도 거기서 다음 희생자를 유혹하고 있었어. 니크는 순수한 영혼이 또 더럽혀지지 않도록 개입했지. 자신의 계략이 들통나자 클라우딘은 화가 나서 떠났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니크 머리에 차가운 맥주를 부었어. 그녀는 자신의 탐험대장인 레온을 데리고 왔고 일부러 니크를 자극해서 레온이 그를 때리게 만들려 했어. 하지만 니크는 이미 레온에게 그녀가 파렴치한 사람이고 대장을 이용한 뒤 곧 팀에서 나갈 거라고 눈짓했어. 레온은 밖에 나가 니크와 싸우려는 척했지만 골목에 도착해선 니크에게 미안하다며 클라우딘을 곧 팀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했어. 그는 니크와 협력하는 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니크가 이상한 녀석들을 이용해 생존자 팀을 만든 걸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니크는 그가 속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해 한 대 때렸지. 그때 레온의 동료가 몰래 니크를 공격했지만 쿠렌이 뒤에서 그를 쓰러뜨렸어. 윈마도 와서 싸움을 말리기보단 두 사람이 탐험가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했어. 그래서 레온이 니크에게 수학문제 복싱 대회로 결투를 제안했어. 규칙을 이해하려면 이 대회는 10라운드로 구성돼. 각 팀에서 2명씩 링에 올라 싸우고 아래 팀원들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점수가 가장 높은 팀원이 동료에게 한번 공격할 기회를 주는 거지. 이 때문에 새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 수학을 못하는데 돈만 새는 클라우딘과 맞서야 하니까. 쿠렌이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정말 실망스러웠어. 며칠 후 모두가 센의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도왔어. 그 사이 DM은 자신의 집을 술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지.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서 DM이 가장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인물이어서 악역 역할을 맡기에 딱 맞았어. 그래도 그는 다른 악당들보다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을 택했어. 그런데 그는 술집에 와서 마음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철호팀과 그들의 불법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니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보를 얻는 게 최고지 뭐. 빨간머리 여자가 그가 장난치는 걸 알면서도 얼굴을 까발릴 수 없다고 했어. 그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한치의 빈틈도 안 보였거든. 램은 그들이 정보를 밖으로 흘리고 상대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어. 누가 그 많은 계획을 세우겠어. 그래서 그는 팀과 함께 철호팀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더러운 얼굴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어. 니크는 새내기 수학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모두가 맡기로 했어. 마침내 수학문제 복싱 대회가 시작됐어. 니크와 레오는 링 위에 있었고 쿠렌과 클라우디는 아래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지. 니크가 몇 대를 시험 삼아 쳤지만 레오는 반격하지 않았어. 아마 시간을 끌고 있는 걸까? 쿠렌은 니크와 레온이 계속 싸우는 걸 보고 걱정했어. 쿠렌은 모든 문제를 빠르게 풀어 가장 먼저 끝내서 매우 기뻤어. 하지만 기쁨은 클라우딘이 더 많은 문제를 맞췄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라졌지. 그래서 레온이 니크 배에 공짜 펀치를 한 대 날렸어. 니크는 배에 한 대 맞은 후 두 번째 라운드에서 계속 얼굴에 맞아 쿠렌이 걱정하기 시작했어. 니크는 쿠렌을 위로했어. 수학 문제를 80%나 틀리던 사람이 오늘은 아주 잘 풀었다고. 니크가 맞은 펀치는 겨우 2대뿐이라고. 계속 노력하라고. 니크는 쿠렌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 금발 여자가 쿠렌을 비꼬며 기본 문제 몇 개 푼 걸로 뽐내지 말라 했어. 레오는 3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니크의 공격을 피하며 시간을 벌었어. 주변을 살펴봐도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자 티아나는 그를 유인해보려고 했어. 이쪽. 윈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쿠렌과 클라우딩은 마지막 대결을 시작했다.
티아나는 이때 키주나와 잼에게 범인을 찾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알고 보니 바흐가 텔레파시로 클라우딘에게 답을 전달하고 있었다. 호탐험대는 조정에 의해 사기죄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되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도 많았다. 클라우딘도 신문을 위해 잡혀갔으며 이는 많은 순진한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와 재산 손실을 피하도록 도왔다. 한때 은오대라는 팀이 있었다. 팀의 리더는 비소스로 호인족 중 드문 지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어느 날 미궁을 탐험하던 중 그 미궁은 탐험가들의 목숨을 노리는 잔혹한 곳이었다. 하지만 비소스는 팀을 이끌어 그 미궁에서 많은 보물을 얻었다. 그는 유명해졌지만 그의 죽음은 그의 재능에 비해 너무 평범했다. 다른 곳에서 레오는 한 경비병에게 잃어버린 보물에 대해 질문받고 있었다. 그 경비병은 그 검은 암시장에도 팔리지 않는다며 협박하며 레온을 고문하겠다고 위협했다. 레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파괴검을 소환했다. 권투 대회에서 큰 상금을 받은 후 닉과 쿠렌, 티아나는 도박장에 가서 분노의 포도 아이스크림을 시도했다. 하지만 도착하니 아이스크림은 이미 다 팔렸다. 티아나는 잠시 플레이하다가 상대방 칩을 모두 따냈다. 데니는 아겟의 남자친구로 패배 후 화가 나 티아나가 사기쳤다고 했지만 그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즉시 반박하며 그가 도박 실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사기꾼이라 하자 화가 치밀어 폭발 직전이었다. 그는 게임판을 떠나 밖으로 나갔다. 그 남자의 여자친구는 옆에서 티아나에게 고마워했다. 도박 중독자를 집으로 데려가줘서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레온이 괴물로 변해 다른 무리와 함께 달려들었다. 보검을 발동해 위협한 후 그는 감옥을 탈출해 닉을 찾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그 패배 이후 그의 마음은 닉에 대한 원한과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티아나가 그를 마주쳤을 때 눈앞에 선 괴물이 레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닉의 위치를 말하라고 위협했다. 티아나는 재빠르게 반응하며 자신을 인질로 잡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탐험대는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생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뿐이었다. 그는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다고 여겼다. 그녀는 기회를 틈타 한 방을 날리고 밖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그 공격에 전혀 상처받지 않은 듯했다. 티아나는 데니에게 아겟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혼자 레온과 맞서며 그녀는 닉이 자신을 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가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걸 느낀 그는 귀찮은 일에 그녀를 붙잡아두고 싶지 않아 검을 휘둘러 모든 걸 끝내려 했다. 두 사람이 닉이 정말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할 때 닉이 나타났다. 키주나도 성검으로 그를 도왔다. 성검 정령 파연검의 존재를 느낀 레온은 전력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레온은 순간적으로 사나운 괴물로 진화했다. 닉과 티아나는 이를 보고 우정을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둘 다 합체해 최강의 존재가 될 수 있었다. 두 인격의 전사가 되어 레온을 제압하려 했다. 점점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였다. 원치 않지만 발작을 일으켜 도박장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 그는 파연검에 맞서 싸우려 했고 자신이 악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파연검의 최면에 굴복했다. 파연검은 그의 어두운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레온이 방심한 틈을 타티나와 닉은 도박장에 있던 모든 마법 카드를 그에게 던졌다. 그 덕분에 그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닉은 감옥에 있는 레온을 방문했다. 파연검은 다시 봉인되었고 닉과 티나는 레온이 조종당하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려 애썼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악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녀는 바에서 일하며 가끔 공연을 했다. 매일 밤 음악 프로듀서가 와서 결국 일이 벌어졌다. 그가 그녀를 아이돌로 그의 어둠 속 힘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어. 레온이 방심한 틈을 타 티나와 닉이 즉시 카지노에 있던 모든 마법 카드를 그에게 던졌어. 그 덕분에 그는 다시 인간 형태로 돌아왔지. 그날 밤 닉은 감옥에 있는 레온을 찾아갔어. 그는 파괴검이 다시 봉인됐다고 말했고 닉과 티나 모두 그때 레온이 조종당하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려 애썼다는 걸 알고 있었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이번엔 아젯으로 돌아가. 그녀는 바에서 일하며 가끔 공연도 했어. 그녀는 매일 밤 음악 프로듀서가 와서 그녀를 아이돌로 데뷔시키려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 다른 아이돌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그녀는 이 길이
좋은 음악이 나오고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가 아이돌 제안을 했고 다른 아이돌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걸 본 후 그녀는 이 길이 자신이 원하는 길임을 알았어. 모든 게 핑크빛으로 가득했지만 남자친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 그의 사업이 실패하고 여자친구에게 의지해 살아가려 했지. 그는 계속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어. 우연히 어느 날 카지노에서 그는 도박 중독의 여왕 티아나를 만났어. 그때 그는 몰랐지. 그 최상위 실체가 바로 티나와 닉이 융합되어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걸. 에이젯은 자신이 보던 실체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그 존재를 여기사라고 불렀어. 카지노 사고 후 도니는 빚을 다 갚을 만큼 큰 돈을 받았는데 조건은 아겟과 헤어지는 거였어. 계약에 따라 우연히 마주쳐도 모르는 척 해야 했지. 며칠 후 아겟은 자신의 복귀를 알리는 콘서트를 열었어. 그녀는 뒤에서 도와준 여신에게 팬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어. 그 여신이 닉과 티나의 융합체라는 걸 알게 된 그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도시를 휩쓸고 있었어. 시민들은 점점 두려움에 떨었지. 키주나는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소문이 도는 괴물에 관심을 가졌어.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그저 헛소문이라 생각했지. 그런데 한 여성 기자가 그 괴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괴물의 흔적을 발견하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날 밤 램은 또 술에 취해 있었어. 그는 한 소녀를 따라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어. 그때 소녀가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졌어. 동시에 키주나와 닉은 컨트롤에서 놀다 지쳐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 갑자기 키주나는 램이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 두 사람이 급히 달려가 보니 램이 그 소녀를 스틱맨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어. 하지만 닉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흰머리 소년만 스틱맨을 볼 수 있었지. 두 사람은 작은 싸움을 벌였지만 스틱맨은 재빨리 도망쳤어. 세 사람은 소녀를 무사히 집에 데려다줬어. 램은 소녀에게 사건의 전말을 말해달라고 했어. 소녀는 엄마가 매일 밤 스탱핑맨을 퇴치하러 나갔지만 실패해 요양원에 누워있다고 했어. 우연히 소녀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대. 램은 자신들이 스탱핑맨을 직접 봤다고 말했어. 램은 리나 엄마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소녀를 감동시켰어. 소녀는 램에게 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신나서 램에게 달려갔지만 닉이 겨우 막았어. 어린아이의 꿈을 깨지 않기 위해 램은 제자가 되려면 15년을 기다리라고 했어. 소녀는 기쁘게 동의했어. 단 조건은 그 기간 동안 램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였지. 레나는 매우 기뻐했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휴식 후 내일 엄마를 방문하는 거라고 했어. 정말 무게 있는 말이었어. 레 왕은 바로 따랐지. 흰머리 소녀는 지루하다며 불평했어. 스틱맨은 그의 아이돌인데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이지. 다음 날 팀은 미궁 도시 외곽으로 갔어. 유명한 탐험가, 현상금 사냥꾼 출신 여성이 있었지. 닉과 동료들은 스틱맨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탐험가들은 당연히 낯선 이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어. 접수 담당 여성이 먼저 중급 임무를 완수하라고 했어. 그 임무는 휴라는 사람을 잡는 거였어.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냥꾼 AS라는 청년이 탐험가들이 사냥꾼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소리쳤어. 그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 AS가 계속 떠들자 티나는 돈다발을 탁 내리쳤어. 그녀는 AS와 내기를 했어. 우리가 휴를 탐험가들에게 데려가겠다고. 팀이 현장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반겨줬어. 그는 나가바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했지. 이후 팀은 강도무리와 맞서야 했어. 그들로부터 휴에 대한 정보를 캐내야 했지. 깊이 들어갈수록 제임스는 이곳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점점 걱정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힐을 찾아 쉽게 붙잡았어. 낯선 사람에게 정보를 주지 말라고. 리셉션 여직원은 먼저 중급 임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어. 그 임무는 휴라는 사람을 잡는 거였어.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냥꾼 아스라는 청년이 나타나 탐험가들이 사냥꾼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소리쳤어. 그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 아스가 계속 떠들자 티나는 돈다발을 탁 내려놓으며 내기를 걸었어. 그녀는 아스에게 휴를 탐험회로 데려올 거라고 내기했어. 팀은 목적지에 도착해 문지기에게 환영받았어. 그는 나가바에 조심하라고 경고했지. 그 후 팀은 도적단과 맞서야 했어.
그리고 그들로부터 휴에 대한 정보를 캐내야 했지. 깊이 들어갈수록 제임스는 막아서며 휴는 그의 미친 사람이라며 병에 걸렸다고 했어. 닉은 자신이 수배범임을 알리자 나가바는 그들을 데려가도록 허락했어. 키주나는 기회를 틈타 스태핑맨에 대해 더 물었지만 나가바는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았어. 그래도 휴입을 통해 이곳에 자주 오던 한 소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이 지역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대. 티나는 탐험회로 돌아와서 내기에서 딴 돈으로 모두에게 맥주 한 잔을 샀어. 다음 날 아침 탐험회는 무슨 소리야. 탐험대에 돌아온 티나는 내기에서 딴 돈으로 모두에게 한 잔 쏘기로 했어. 다음 날 아침 탐험대는 스태핑맨과 관련된 보상금과 보고서를 받았지. 갑자기 올림피아가 나타나서 신문을 시작했어. DM은 아직도 의심하지 않았어. 키주나가 스태핑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닉은 올림피아를 신문하기 시작했지. 그녀가 신문당하자마자 지붕 위로 뛰어올라 도망쳤어. 키주나와 아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야. 그 후 레나의 어머니 아담이 와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어. 그녀는 유명한 탐험가 집안 출신인 것 같았고 닉은 그녀가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했지. 그녀는 필터와도 아는 사이라고 밝혔어. 플래티넘 피치를 모으기 위해 푸터그룹과 함께 다녔다고 했지. 큐레는 자신의 아이돌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 눈을 크게 뜨고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 모두가 어릴 때 함께 다녔는데 이제 그녀는 아이를 낳았대.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모두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했어. 그녀의 어머니는 스태핑맨 사건은 여기서 끝내자고 했고 닉도 동의했지. 갑자기 레나는 자신이 제임스의 제자가 된 이야기를 꺼냈어. 그녀의 어머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딸이 왜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의아해했지. 그때 닉은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어. 자신이 로이 공포증에 걸렸다고 솔직히 털어놨거든. 그 아이는 닉 눈에 적이었어. 당연하지. 예전에 그가 성직자였으니까. 그리고 그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 불의 소녀에게 당해 몇 달간 감옥살이를 했고 고향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다고. 그 아이만 보면 마치 독에 중독된 것처럼 행동했지. 그래도 그녀와 대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 그녀가 왜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구했냐고 묻자 닉은 부드럽게 사람이라면 그럴 리 없다고 답했어. 그는 자신도 놀랐고 언젠가는 두려움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대. 제임스가 자신의 과거 그림자 이야기를 마친 후 모두 본론으로 들어갔어. 스태핑맨을 어떻게 잡을까? 닉은 아담에게 스태핑맨을 잡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지. 그녀는 먼저 그들에게 잠재된 마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무력을 건넸어. 격려를 받은 후 팀은 공중에서 높이 뛰기 위해 체력 훈련에 돌입했어. 어느 날 밤 팀은 다시 스태핑맨과 마주쳤어. 이번에도 그가 도망쳤지만 그들은 피피아가 진짜 스태핑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 스태핑맨이 고대 마법 도구를 사용한 것 같았거든. 닉은 레온을 면회하러 감옥에 갔어. 레온은 따끈한 만두가 먹고 싶다며 환상의 왕보옥이라는 도구가 투명화와 변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알려줬지. 그걸 상대하는 방법은 간단해. 사용자 이름을 알게 된 후 정면으로 맞서기만 하면 돼. 그 후 DM과 티아나는 조사를 통해 스태핑맨의 은신처 위치를 좁혔어. 수집한 단서들은 다시 교회 지역으로 그들을 이끌었지. 하지만 이번에 문지기는 별 쓸데없는 정보만 줘서 팀은 실망하고 기운 빠져서 돌아갔어. 짙은 안개 속을 걷던 중 올리비아가 갑자기 나타나 닉을 공격했어. 닉이 스태핑맨에 대처하기 위해 배운 기술들을 보며 그녀는 그가 많은 사람이 쫓는 범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 키주나는 그녀와 함께 기술을 사용해보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특기 기술로 반격했어. 닉은 올림피아를 크게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어. 결국 모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지. 올림피아는 스스로 기자이며 동시에 스태핑맨이라고 자백했어. 하지만 스태핑맨은 그녀가 전업 탐험가 시절부터 불리던 별명이었어. 두 쪽 모두 아이들을 납치하는 진짜 스태핑맨이 아니라는 걸 알고 둘은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어. 그들은 최근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가서 단서를 더 얻으려 했지. 불쌍한 소녀의 시신을 조사하던 중 DM은 그녀 몸에 환상의 왕, 보옥 조각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 올림피아가 조각을 부수자 소녀 몸에 점과 점자국이 나타났고 팀은 환기병 치료 중인 사람의 흔적도 찾았어. 모든 사건을 검토한 후 그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 갔다는 걸 알게 됐어.
DM은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을 깜짝 놀라며 알아냈어. 다음 장면에서 닉은 교환하고 있어. 스티핑맨과 싸웠다. 그는 그의 이름을 크게 불러 그의 가면을 벗겨냈다. 점차 한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전 신부였던 의사 나가바였다. 두 사람은 대등하게 싸웠지만 나가바가 닉의 함정에 빠지고 동료들에게 포위되었다. DM은 왜 전염병을 퍼뜨렸냐고 물었다. 그는 딸을 환기병으로 잃었다고 말했다. 더 나쁜 건 주변 사람들이 딸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연애하다가 이 끔찍한 병에 걸렸다고 소문냈다는 것이다. 그때는 이 병이 성접촉으로 전염된다고 믿던 시절이었다. 사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자였던 다른 환자가 피를 튀겨 감염된 것이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환기병 치료법을 연구했다.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의 목숨도 희생했다. DM은 그를 꾸짖으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아무리 해도 바뀌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나 나가바를 죽이려 가슴을 관통하는 에너지를 쏘았다. DM이 치료하려 했지만 기사가 그를 멀리 내던졌다. 티아나와 콘도아가 났다. 두 사람은 함께 기사를 공격했지만 소용없었다. 곧 둘 다 쓰러졌다. 올리비아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며 그 기사를 백색 가면이라 불렀다. 그녀는 손으로 그의 껌을 막았다. 곧바로 연속 공격을 퍼부어 닉이 제때잼과 융합할 기회를 만들었다. 상대도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챈 백색 가면은 다른 수를 썼다. 올리비아를 붉은 구체 안에 가두고 그녀가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이 붉은 구체는 내부 압력을 만들어 올리비아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녀를 압사시킬 수 있다. 두 사람이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백색 가면이 막았다. 그의 무서운 힘에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 사람은 닉의 강점인 속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백색 가면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 두 사람은 백색 가면의 주위를 분산시켜 붉은 구체의 결계를 약화시켰다. 덕분에 올리비아가 쉽게 구체를 깨고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달려가 그를 혼란시키려 했다. 백색 가면은 자신이 우위라고 생각했지만 성검이 휙 날아와 얼굴을 찔렀다. 친구야, 너도 대학에 합격했어. 그는 동등한 상대와 싸우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잠시 물러나기로 했고 떠나기 전에 건물을 폭파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외상만 입었다. 하지만 나가바의 상태는 심각했다. 그는 자신의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았다. 백색 가면의 저주에 죽지 않으면 환기병이 그를 갉아먹을 것이다. 그는 모두에게 이곳이 무너지기 전에 떠나라고 했다. DM은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마법을 시도했다. 모두는 스태핑맨 사건이 드디어 해결되어 안도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더 큰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다. 백색 가면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훨씬 강한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리비아는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기자이자 탐험가이며 스태핑맨 사건 외에도 정령급 마신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인 무검임을 여러 번 밝혔다. 스태핑맨 사건을 뒤로한 채 생존자 팀은 알 수 없는 우울에 잠겼다. 닉은 부모를 죽인 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구스가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희생은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목숨을 구한 후 아구스는 그를 여러 차례 전투에 데려갔다. 비록 팀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아구스가 준 부러진 칼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한편 DM은 빈민가에서 치료소를 열었다. 그는 나가바의 뒤를 잇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가 고인을 위해서인지 자기 만족인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마음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 다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일만으로는 그녀가 원하는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팀원인 큐렌에 대해 그녀는 팀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밝게 웃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매우 외롭고 과거를 잊거나 시오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그가 용왕의 보석을 때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보석은 지금 그녀 손에 있었다. 그녀는 산책하다가 예전에 만났던 사기꾼을 마주쳤다. 그 녀석은 또다시 옛 수작을 부리려 했지만 그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른 여자애를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니끼와 팀원들이 그녀를 불렀고 그녀도 그들과 함께 축제에 가기로 했다. 팀은 모두 함께 놀며 콰이케이웨이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압박을 맞이하기로 했다. 올리비아가 어디선가 달려와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디아나가 전단지에 적힌 소식을 큰 소리로 읽었다. 어둠의 마신이 부활했다는 내용이었다. 올리비아는 평소처럼 농담하지 않고 진지하게 모두에게 말했다. 흰 가면이 분명히 일과 관련 있다고. 그녀는 환방보옥을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 보옥은 이미 암시장에 팔려버린 상태였다. 시알도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용왕의 보석을 파는지 물었다. 그 보석이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찾던 것이었다. 팀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개인 임무를 팀 임무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바로 롱족의 신성한 보물을 찾는 임무, 시알의 혈통인 롱족의 보물을 찾는 임무가 팀의 임무가 된 것이다. 그렇게 생존자 팀은 새로운 악당을 잡기 위한 여정을 신나게 준비했다. 다른 작은 곳에서는 KI 주나와 올리비아가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 목적은 자신들이 두 개의 보물무기이기 때문에 생존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생존자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어. 올리비아는 이 탐험대가 전혀 야망이 없다고 봤지. 키주나는 그들이 앞으로 계속 훈련하고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길이 멀다고 말했어. 하지만 둘 다 생존자 팀이 어둠의 마신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